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닝차 향과 함께 고려로 떠나볼까요? 먼저 태조왕건은 국가의 통치 비전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고려 성립 이후에도 후삼국 통일을 위한 전쟁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삶은 매우 고단하고 어려웠어요. 더구나 각 지역을 장악한 호족 세력들이 원칙 없이 함부로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은 더욱 고통스러웠지요. 태조왕건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한 원칙을 마련하여 세금을 가볍게 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흑창을 설치하여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고 태조왕건은 민심을 얻게 됩니다. 둘째, 태조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호족들을 대우하고 포섭하지요. 호족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호족의 딸과 혼인하는 혼인정책과 호족들에게 관직이나 토지를 내려주고 공로가 큰 호족에게는 자신과 같은 성씨인 왕씨성을 내려주는 사성정책도 시행합니다. 한편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해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도 시행하지요. 사신관 제도는 호족이나 공신들을 사신관으로 삼아 그들의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한 제도이고, 기인 제도는 호족의 자제를 선발하여 개경으로 데리고 와 이를 볼모로 삼아 호족 세력을 견제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태조왕건은 호족을 포섭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한 양면 정책을 통해 호족을 통합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셋째, 태조왕건은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건국 직후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고구려의 예수도였던 평양을 재건하여 서경이라 하고 이곳을 북진을 위한 전쟁기지로 삼았으며 자주 서경에 직접 행차하여 국경을 살펴보고 북진의 노력을 계속 추진하여 영토를 대동강에서 청천강까지 확장합니다. 태조왕건은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 나가며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7년 더 통치하다가 67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왕건은 호족들 딸과의 혼인으로 29명의 부인에게서 무려 아들 25명을 두었어요. 왕건이 죽은 후 그의 첫째 아들 해종과 둘째 정종이 차례로 왕위를 이었지만 외척이 된 호족들이 왕위 계승 다툼에 가담하여 왕권이 늘 불안한 정국이었죠. 그러나 태조의 셋째 아들 광종이 즉위하자 그는 왕권을 위협하는 호족과 공신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합니다. 광종은 먼저 노비앙금법을 실시하지요. 후삼국 시대의 사회 혼란과 전쟁을 틈타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노비로 삼은 농민들을 심사하여 다시 양인으로 만들어준 노비해방법입니다. 이로써 양인, 즉 국가의 백성이 늘어나 국가의 기반이 충실해진 반면에 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약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또한 광종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신분이 정치적, 사회적 차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대거 등용되어 호족은 밀려나 힘을 잃게 되지요. 이렇게 광종은 노비앙금법과 과거제를 통하여 호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광종의 처사에 공신과 호족들이 불만을 품고 반발하자 광종은 이들을 대거 숙청하며 이후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이른바 칭제 권한을 단행하고 강력한 왕권을 과시합니다. 광종이 죽자 그의 아들인 경종대에는 이러한 개혁을 바탕으로 전시과를 실시하지요. 전시과란 관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로 곡식을 심어 거둘 수 있는 땅 전지와
나무를 심어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 시지를 지급하는데, 이때 지급한 토지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땅 수조지라고 합니다. 경종이 이런 나이에 병으로 죽자 그의 사촌동생인 성종이 21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성종은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총명하여 즉위하자마자 시급히 국가가 해결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최승로라는 신하가 시무 28조라는 개혁안을 바칩니다. 최승로는 본래 신라 경주 출신으로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의 태조왕건에게 항복해올 때 아버지와 함께 계흥으로 상경하여 학업에 매진하여 유교의 뛰어난 천재성을 발휘하였으며 12세 때 태조왕건 앞에서 논어를 술술 읽어내 태조가 감탄하고 상을 내렸다는 신동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식견을 갖춘 최승로가 성종에게 개혁안 시무 28조를 올렸을 때 성종은 적극 수용하여 이를 토대로 고려는 유교 통치 이념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통치기구를 정비해 나갑니다. 이로써 고려는 향후 정치와 사회가 안정을 되찾게 되지요. 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개혁은 훌륭한 지도자와 뛰어난 참모가 필요하듯 고려에서 유교적 통치체제를 꿈꾸던 성종과 학문적 명성이 높고 구체적 대안을 갖고 있던 최승로와의 만남으로 의익이 투합되고 국가의 위상이 급부상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등장할 조선에서 이성계와 정도정과의 만남, 또 정조와 정약용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좋은 만남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종 때 마련된 중앙의 행정기구는 당의 삼성육부제를 채택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의 이성육부 체제로 운영합니다. 중서문화성은 최고 통치기구로 장관인 문화시중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총괄하고 상서성은 정책 집행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의사대의 관리는 대간이라 하여 왕의 활동을 견제하고 관리들의 부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어느 한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독점되는 권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견제되고 균형 잡힌 정치 운영이 이루어졌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관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언론하는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로 도병마사는 주로 국방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식목도감은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제정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지요. 이로써 예전의 호족들이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리던 전례를 폐지하여 중앙에서 직접 지방을 통제해 나가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중앙집권국가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 정치, 사회가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결국 고려의 안정은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라는 개혁안을 과감히 수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성종 때 12목 설치 이후 다시 정비되고 개편되어 현종 때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어 완성되었지요. 5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안찰사가 다스렸고 5도 아래에는 군, 현을 두었습니다. 양계는 외적이 침입하기 쉬운 국경지대에 설치된 군사 행정구역으로 동계와 북계로 이루어졌는데 병마사를 파견하여 다스렸으며 양계 아래에는 도호부나 진 등이 설치되었지요. 지도를 보면 경상도
전라도라는 명칭이 보이지요. 그렇다면 이 지역 명칭이 고려 때부터 불려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 아래에 있는 군과 현 지역은 지방관인 수령이 파견된 곳도 있고 파견되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 더 많았지요. 수령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 지역은 수령이 파견된 주연의 수령이 관할하였지요. 또한 고려에 복속하지 않거나 반항했던 지역을 별도로 향, 부곡, 소라는 특수 행정구역으로 삼고 향, 부곡 주민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의 주민은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훗날 무신정변 때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태조 왕건 때부터 개경과 서경의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설치되었으며 성종 때 오늘날 대학이라 볼 수 있는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설치되어 유학 교육을 중심으로 법률, 수학 등과 같은 기술학도 가르칩니다. 지방에는 유교 및 의학에 능한 학자를 파견하여 교육하였으며 학교인 향교를 세워 가르치기도 하지요. 최충이란 유학자는 최초로 사립학교인 문헌공도를 세워 과거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많은 과거 합격자가 배출하자 이를 계기로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부모들과 학생들이 국자감보다는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사례가 생겨나 일종의 사교육 열풍이 그때도 불었던 것이죠. 고려 시대에는 오늘날 공무원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와 음서에 의한 것이지요. 과거는 실력으로 인재를 뽑는 제도입니다. 문관을 뽑는 시험으로 문장 짓는 능력을 시험 보는 제술가와 유교 경전의 해석 능력을 시험 보는 명경과가 있죠. 이외에 법률, 지리 등의 기술관을 뽑는 잡과 그리고 성녀를 뽑는 성과가 있었어요. 고려 때 묵과는 시행되지 않았죠.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신분은 원칙적으로 양인 신분청에도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농사일로 살기 바쁜 농민들은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지요. 그리고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에 음서도 있습니다. 음서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방법이지요. 이 음서는 고려의 지배층인 문벌귀족, 즉 오품 이상의 고위 관직의 자손이 누리는 특권으로 음서뿐 아니라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세습 소유할 수 있는 권한도 누렸는데 이러한 특권이 존재했던 시대가 고려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있는 사회에 대한 불만은 훗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다음 기회에 다루어집니다. 예를 돕기 위한 문항을 보실까요? 노비 앙금법으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하여 왕권을 강화시킨 왕은 고려 네 번째 왕, 광종이지요. 광종은 이 외에도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 호족 세력을 숙청하였지요. 1번 호족 세력을 포섭하고자 한 왕은 태조 왕건입니다. 시무 28조는 최승로가 성종에게 바친 개혁안으로 이를 받아들여 유교정치 이념을 토대로 국가의 모든 기구를 정비해 나갑니다. 오도양계로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한 왕은 현종이지요. 다음은 최승로가 시무 28조 개혁안을 성종에게 올립니다. 개혁안을 올린 목적은 유교 통치 이념을 채택하기 위해서였지요. 1번 고려 초기 왕권을 강화한 군주는 광종입니다.
고려의 불교 행사는 연등이와 팔간회가 있는데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당부한 글입니다. 국방 강화와 영토 확장은 거란의 침입 이후 나타난 고려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고려 성립 이후 통치체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고려의 서희와 강감찬의 활약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